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제가 수많은 역사책을 봤지만 제가 독서의 역사를 처음 봐요. 네. 이거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오타쿠스러운 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댓글도 그렇고 연락 주신 분들도 그렇고 독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이제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저도 뭐 경험이 별로 없고 뭐 독서 사실 제가 경험이 없다는 게 이를테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독서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책을 읽힐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나도 몰라.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책을 안 읽어도 읽은 사람처럼 될까예요. 아 그래요? 아 읽지 않고서도 네, 대충 어떻게... 보고도 읽은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네, 이 방송 자 듣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뭐 독서 특집 방송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독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독서를 어떻게 대하고 그 책을 어떻게 대하고 독서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은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 그냥 이 사람 뭐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독서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독서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왜 유튜브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서 그 책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북튜버라고 하죠. 북튜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독서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자기가 독서가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일단 여기 지금 지은이 소개만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번역가, 편집자, 독서가, 국제 팬클럽 회원이라고 돼 있고요. 학창 시절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 보르헤스한테 4년 동안 책을 읽어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르헤스한테 4년 동안 책을 읽어줬던 사람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난 어디 가서 이렇게 명찰 달고 다녀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뭐 기본적으로 문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름인데 이 보르헤스가 시력을 거의 잃어가던 시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줬던 사람인 건데 책을 읽었던 양 자체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독서가들이 책을 읽어서 소개하는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이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책들은 잘 안 나와요. 간혹 있어요. 철학책 소개하는 북튜버 한 명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책들 혹은 굉장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들을 다루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루는 사람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책을 봐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깊이 책을 읽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독서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독서라는 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책들의 종류가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다룰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사 연대표도 있어요. 연대표가 있어요. 독서가 연대표가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독서가 연대표를 가운데 넣어놨는데 거기 맨 처음이 시작이 언제냐면 역사서 맞네. 맨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 기원전 4000년경에서부터 독서가를 시작을 하는데 이 독서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진흙 조각에다가 왜 10마리 염소와 양을 상징하는 기호를 새겨넣음으로써 인류 최초의 독서가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문자를 읽을 수 있으면 독서가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읽는 행위가 있는 문명 그 사람들과 읽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의 시각 이렇게 확장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문자가 등장하던 시점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거를 독서라고 먼저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원전 2300년, 기원전 593년, 기원전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냐면 1996년까지를 다루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많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방대하게,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방대하게 책을 읽으면 무슨 도움이 되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독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독서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 독서력, 그다음에 독서법, 이동진 독서법 이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책을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독서를 이렇게 해왔어 라는 것들을 사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걸 어떤 사람들 막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눈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게 얼마나 집중도가 높았는지를 서술했던 문구들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런 것처럼 원래 사람들은 눈으로 책을 읽지 않았는데 막 눈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떤 집중력이 생겨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사람들은 눈으로 읽는 건 잘 모르고 입으로 읽는 것만 알고 있어서 입으로만 계속 읽고 입으로만 읽다가 눈으로 읽는 걸 보면 약간 문화 충격 이런 걸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체로 이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선생님이 야 너 몇 번 책 읽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걔가 딱 읽으면 애들이 그걸 쭉 따라가잖아요. 네, 12번, 22번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1학년 때 책을 읽으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시켰어요. 근데 잘못 읽으면 50원씩 받았어요. 그때 50원 나름 큰 돈인데? 아니에요. 작은 돈입니다. 저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나 오늘 지하철에서 500원 주웠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50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게 발음을 틀리면, 그러니까 우리말을 읽는 왜 소리를 내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틀리면 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끊어 읽지 않으면 돈을 받는 거야. 저는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버릇이 계속 남아있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드라마 볼 때 이렇게 드라마에서 대사 이상하게 하는 배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강조점을 이상한 데다 둬서 발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독서라는 게 독서법에 따라서 그런 식의 어떤 의미 전달 과정이 달라진다는 걸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책 많이 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만약에 누가 읽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학부모님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는가라는 걸 만약에 배운다고 치면 학부모들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행위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부모님들 세대에는 책 많이 안 읽어도 되는 세대잖아요, 솔직히.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읽는 책의 반도 못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읽었으니 너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보상 심리로 막 읽으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그 댓글에서 제가 막 보다가 그 두 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대상에 집중하기. 되게 처음에 되게 긴 댓글 달아주셨다가 최근에 다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독서를 그때 막 방학 끝나고 방학 때 아이와 함께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다가 이제 최근에 또 독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잘 읽는지 그건 그러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책을 읽혀야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분이 질문하신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책들이 아이들이 어떤 책들이 읽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떤 책들은 읽기 쉬워하고 이런 건 대체 어떤 책인가, 그 책의 기준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 독서의 역사에서 잠깐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입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독서 있잖아요. 소리를 내는 독서에서 처음에 읽어낼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는 내가 의미 단위가 파악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제일 많이 겪는 일이 뭐냐면 눈으로 읽다가 졸아. 모르니까. 근데 입으로 책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긴 넘어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만,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은 뭐냐면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가는 거죠. 그 환경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외국어를 내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뭘 사용하는지를 알면 그냥 외국어를 익히게 된단 말이에요. 독서를 할 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의미 단위를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글자 하나하나씩을 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씩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를 하나 그냥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독서는 두 눈으로 시작된다. 키케로는 텍스트를 단순히 듣기만 할 때보다는 두 눈으로 볼 때 더 명확히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은 시각이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봤다고 치면, 우리가 이걸 글자 하나씩을 읽으면 독서는 두 눈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죠. 독서는 이라고 끊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끊고 시작된다 이렇게 끊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두 눈으로를 굳이 그게 눈 두 개라는 걸 이직하지 않고도 이미 두 눈으로 하는 순간 뭔지 알아요. 그게 진짜 두 눈인지 두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이건 두 눈으로 시작된다는 얘기가 눈 두 개라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의미 단위로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상 눈으로만 읽기 시작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책을 눈으로 읽으면 못 읽어요. 근데 입으로 읽으면 읽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읽어. 그걸 우리는 되게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방식들로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당에 가면 천자문 처음부터 딱 외운단 말이에요.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천자문이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배우는 글자가 아니죠. 천자문이 원래 사자 소학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배우는 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자 이게 천자 씁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읽기 시작해요. 뭐 설명도 없어. 뭐 하늘 천 따지 거무리는 하늘은 넓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읽고 시작해. 입으로 바로 발음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어느 순간에 물리를 터득하는 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율곡 같은 분은 그냥 뭐 몇 번 읽다 보니까 그냥 막 그 다음 것도 알아. 막 계속 쭉 알아. 그럼요. 8살 때 시 썼는데. 그러니까 5살 아니에요? 8살. 8살이야? 8살 때 시 쓰는 사람 많은데 그 한 시 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운을 맞춰야 되니까. 5살 때 썼겠죠. 근데 8살 때 쓴 시가 명시야. 왜 저기 있잖아. 아버지 등에 업혀서 시 읊었던 게 그게 5살 아닌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었는데 그 8살 때 썼던 산토 고륜 월. 그런 걸 또 외우고 계시는구나. 네,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함 만리풍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구나. 이걸 8살이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산토 고륜 월 이러면서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이 5,000원짜리에 있으실 법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자를 의미를 딱 풀어서 봐도 되게 대단한데 사실 한시를 쓴다는 건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위치가 바뀌면 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형식까지 맞춰서 쓰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읽어서 누가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습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잘 못 읽어. 눈으로 읽으면 읽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읽다가 포기해요. 아, 여기까지 못 읽겠어. 그러고 눈으로만 그냥 쑥 훑고 읽었다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차라리 그렇게 읽을 거면 저는 입으로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입으로 읽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으로 읽을 때 의미 단위를 맞춰서 읽지 않으면 그 의미가 듣는 사람한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 두 눈으로 뭘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눈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문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잘 못 읽는다, 책을 잘 못 읽는다, 근데 읽어야 되는 책이다 라고 하면 저는 그거를 눈으로 읽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면서 읽어보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은 대체 어떤 책이 어렵다고 어떤 책을 못 읽을까? 어떤 책이 어렵다고 생각할까? 어떤 책이 쉽다고 생각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처음 들은 책들, 이런 책들이 용어가 어려운 게 반복되면 읽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용어가 하나 두 개 나오는 거는 찾아보면서 읽을 수 있고 물어보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용어 자체가, 내가 모르는 용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럼 애들이 읽을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책을 저도 책을 선정을 할 때 처음에는 읽는 근육을 길러야지 이러면서 막 어려운 용어 사용하는 거 막 집어넣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그런 책 자체를 읽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거. 애들이 딱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 내용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책들은 사실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신텍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들을 많이 접해본 다음에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가능하면 그 용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자주 반복되는 책들은 그냥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책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리포터를 읽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한테 해리포터를 읽히면 어떤 학생들은 재미없어서 못 읽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재밌다고 잘 읽어요. 그게 관심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하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궁금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을 네가 궁금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책이 읽기 쉬운 책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앞부분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야, 이렇게 앞부분 또 좀 넘어가면 또 재밌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궁금증이 없어지면 끝까지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일부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 부분이 궁금한가 아닌가를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앞에까지 읽었는데 이 다음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와, 난 관심이 없어, 그냥 꾸역꾸역 읽어,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저는 책의 수준을 조금 더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운 수준에서 뭔가가 쌓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이게 두 가지예요. 쉬운 수준에서 뭔가가 그냥 쌓이게 만드는 책 읽기는 그 아이한테 혼자서 읽도록 만드는 책 읽기.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책 읽기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부모는 옆에서 어떤 얘가 입으로 읽으라고 요청을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의를 해야겠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가 입으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러면 얘기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궁금증이 잘 유발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런 걸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와 그 책을 읽히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책 읽어, 앉아, 책 읽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막 책 안 읽는 애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빨리 앉아, 책 읽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읽을 수 있는 책은 굉장히 쉬운 책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동의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2번씩 앉아서 책을 읽을 거야. 이 책을 읽는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될 거고 그때 네가 읽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게 있으면 설명을 해줄게. 라는 게 동의가 된 상황이면 그 내용들을 어렵게 그러니까 너무 쉬운 책을 고르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개입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책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아이 수준에서 결정을 할 때 아이가 약간 재미없어 하는 소재 혹은 아이가 이를테면 뭐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보통 중학교 2학년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해서 거기서 골라와서 아이한테 읽혀도 상관없습니다. 입으로 읽게.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너무 빨리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이걸 읽어 나가잖아요. 그럼 나한테 익숙해지게 돼요. 내가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런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면서 그게 내 독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너 일로 와서 읽어봐. 그거밖에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애는 그냥 짜증나죠. 엄마니까 당연히 알지. 아빠니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가 된 상태에서 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는 알려줄게. 근데 그걸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계속 읽어나갈 때 네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네가 그냥 읽어나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가면 아이들의 경우에 자기가 모르는데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푸는 것도 똑같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딱 부딪혔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면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책을 읽어요. 근데 이거를 책 읽기 좋아하는 애들을 비교하면서 야, 옆집에 누구는 앉혀놔서 맨날 침대에 앉아 책 읽는다더라. 너는 뭐하니? 이렇게 가면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책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책을 읽어가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극소수예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려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언어적으로 뛰어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그걸 읽어가면서 이때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가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쉬운 책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뭐가 사용되는지를 익힌 다음에 그 이후 그 다음번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시간도 주지 않고 조력자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책을 너 학교에서 이거 읽으라고 했으니까 너 읽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원래 방송을 다 이제 청취자분들 눈치채셨으니까 제가 그 일요일 날 북한산 올라갈 때 북한산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곳이 좀 이렇게 험했어요. 예, 그 험한 곳이었습니다. 숨은 벽이라고 예, 좀 이렇게 한 5km? 그래서 한참 올라가가지고 무슨 그 해골바위인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또 옆으로 가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계곡으로 내려가는데 그 거의 정상 비슷한 위치에 그 백운대 올라가기 전에 그 해골바위 쪽에 갔는데 그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어머님은 좀 이렇게 산을 타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가 무섭다고 남자애인데 울었어요. 고1? 네. 뭐 걔네 편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되게 난감하잖아요. 다시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아이는 엄마를 원망하면서 울고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산을 많이 타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님이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저런 아이는 일단 둘레길을 먼저 계속 6개월 정도 걷고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뭐 무슨 봉 2km 뭐 이렇게 막 써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친데 막 한번 가볼까? 근데 한번 가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몇 번 반복을 했어야 된다. 반복을 하다 보면은 좀 좋아지는 거였는데 너무 좀 성급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주변에 잘 타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말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는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문자적인 형태의 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한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만이 책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함은 사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어휘와 자기 수준에 맞는 논리적인 형태의 글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사무시고 그러는데 저는 안 읽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아니 애가 그 책을 읽는 게 어디예요, 어머니? 그냥 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골고루 읽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책 읽었으면 좋겠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독서 지도에 있어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애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면 일단 희망이 있는 거니 주제에 대해서 심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책을 읽는 아이의 능력을 길러준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애가 책을 읽어낸 상태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떠한 가독성도 있고 어떤 논리적으로 남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편독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 좀 그때 좀 우리가 좀 소리내서 읽어보자거나 같이 한번 읽어보자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제안을 하고 뭐 한 달짜리 책을 읽는 거죠. 한 달짜리 책. 예, 뭐 예를 들어 이기적 유전자를 뭐 쉽게 보는 게 아니라 너 이걸 한 달 봐. 뭐 한 학기 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독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문득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산이랑 똑같은데요. 아니 다 마찬가지예요. 등산도 그렇고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독서랑 똑같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이 놀라고 그렇죠. 힘들고 한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애 다시는 산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제 산 근처도 안 가지. 네, 그렇죠. 계곡만 가도 자지러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어휘가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데 사람들이 쓰는 어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뜻을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개념 모르면 문제 못 풀듯이 영어도 어쨌든 의미를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어휘의 수준이 있어요. 맞아요. 그 어휘의 수준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어휘 모르면 진짜 책 읽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책이 우리 아이가 쉬워하고 어려워하냐라는 어떠한 질문들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렇게 어휘를 한번 봐라.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책을 서점에 가서 사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네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읽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휘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제가 뭐 방학 때 독서 특강 같은 거 할 때 4권 선정한 다음에 4권 중에서 네가 읽을 수 있는 걸 한 권을 골라와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각각 골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어떠한 책들을 골라오는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애가 관심 있고 좀 읽었던 책들을 골라오게 돼요. 어휘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책을 잘 골라주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애가 보통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딱 볼 때 요 정도면 애가 읽을 수 있겠어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책을 고를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들이 야 이거 좋은 책이래 라고 해서 읽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그 아이한테도 좋은 책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책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책들을 볼 때도 뭐 책이 좋으니까 아이한테 좋을 거야 라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아이한테는 해리포터가 훨씬 더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보다 해리포터가 훨씬 더 좋은 책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책으로부터 얻어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들이 반복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들이 반복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런 책들을 읽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배우잖아요. 국어를 배우는 일이 우리는 자꾸 국어를 과목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 과목으로 생각해서 야 국어에서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는 게 마치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도 있지만 책 읽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문학 왜 배워? 문학책을 읽으려고 배우고, 그리고 독서 왜 배워? 책 읽으려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배우는데 내가 이 독서를 배우는 이유가 수능에서 문제 풀려고 배우고, 문학 배우는 이유가 수능에서 문학 지문 하나 더 잘 읽으려고 배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책 읽기도 어려워지고 문제 풀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네가 책을 읽고 그 책과 소통할 수 있느냐, 그거기 때문에 책을 잘 못 읽는 아이들의 경우에 국어 시간에도 사실은 그냥 앉아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야, 국어 점수는 되게 잘 나오는데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갔을 때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어느 정도의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걸 가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적은 잘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도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어낼 수 없는 애가 수능 국어를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해요. 2,500자인데요. 맞아요. 그 지문은 어떻게 읽으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국어교육,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국어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 상징들을 충분하게 익혀나가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읽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국어 교육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과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가라는 것들을 되게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 우리가 영어 그냥 수거 쫙 외워버리고 문장 하나 다 외워버려야 이게 영어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독서도 우리말도 어떤 문장 단위로 뭔가가 파악이 되기 시작해야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책을 계속해서 단어 찾아가면서 읽을 수 없잖아요. 단어 찾는다고 그게 그 책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책은 문장 단위예요. 그래서 그 문장 단위를 읽어내려면 자꾸 막 문장 끊어읽기 막 하고,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스킬 문제고, 그 전에는 그 문장 단위라는 게 계속 눈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다른 걸 보고 계속 읽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새 아이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영상에서 얻는단 말이죠. 영상에서 얻어가게 되면 그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들에 굉장히 반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냥 귀로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글자로 바뀌는 순간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글자에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분명히 국어 점수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독서가 훈쌤의 말씀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독서가는 아니고. 독서가죠. 이거 독서의 역사를 기록할 때 현대 대한민국의 독서가 한번 훈쌤 나오고 돼 있어요. 여기 연표에 연표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이 책의 매력은 연표입니다. 독서의 연표도 나오고. 역사의 책이었습니다. 예, 독서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오늘 방송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좀 읽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희들의 제안은 겨울방학 시점 전에는 꼭 방송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정시가 정말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입시 제도의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면 훔쳐가 안 읽어도 되지 뭐.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독서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교양과 학종의 전공에 관련된 그렇지. 책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면 이제 시험을 위한 이제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독서가 즐겁고 자신의 자양분이 되는 어떠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그러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아이들은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변별력이 수학으로 자격을 얻고 국어로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수능의 현재의 패턴이거든요. 여기에 사회와 과학이 거들뿐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재의 수능 제도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학을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진도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형태의 어떠한 수능 상황 속에서는 수능 국어의 어떤 합격에 있어서의 당락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국어의 트렌드가 이제 문법과 문학보다는 비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2,500자 지문 이런 어떠한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자녀분들에게 미리미리 독서력을 좀 키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입시 때문에 책 읽으라는 말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책을 원래 그냥 읽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떠한 말씀들을 좀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드리는 상황이 되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둘레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재미난 책은 또 어디서 자꾸 구해오고 그러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 책이 그래도 괜찮은 게 이 정도 두께의 안에 연표까지 있고 디자인 만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이 책이 15,000원 이상 되면 안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의 역사가 15,000원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럭저럭 느낌이 괜찮습니다. 출판사는 어디죠? 세종서적이라는 출판사인데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우리는 그거 처음 접하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세종서적이라는 곳의 책을. 이게 근데 뒤에 보니까 알베르토 망구에를 주력으로 내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2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밤의 도서관이라는 책은 이건 나온 지 이거 제가 어디서 약간 추천 도서로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밤의 도서관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것도 이제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 쓴 책인데 이런 책에다가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이런 쪽에 덕후가 이 운영진으로 있나? 경영진으로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취미로 하실 수도 있나요? 네, 어쨌든 그 우리 시대에 의미 있는 어떠한 컨텐츠인 거죠. 누가 독서의 역사를 그렇죠. 중간에 한 파트에서 이런 거는 사실 출판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름이 세종서적이잖아. 그렇죠. 세종대왕님 제가 또 좋아하는데.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청취자분들 요렇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서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또한 독서 일반에 대해서 저희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 정도로 마치고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